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 저녁인데요. 제목부터 여유롭죠, 그죠? 여유로운 주말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무려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딱히 큰 매매 안 하고 그냥 개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돈이 좀 모자라죠. 이자 내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좀 써야지 시간이 좀 매끄럽게 쭉 잘 흘러가는데, 이게 지금 쓸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뻑뻑하게 흘러가요. 시간이 굉장히 좀 잘 안 흘러가고 머릿속에 주식 생각만 가득하고, 이렇게 아무튼 괴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머릿속에 주식 생각이 계속 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방송 소재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아 보이는 게 나와서 하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앞으로 이 주식시장의 큰 변화, 옛날에 이랬다면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러한 좀 큰 변화에 대해서 금리와 달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큰 변화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신흥국 주식입니다. 신흥국 주식. 미국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겁니다. 금리와 달러가 원인이고 신흥국 주식이 결과예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달러가 강세고 약세고 이런 거에 따라서 신흥국 주식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기본이에요. 금리와 달러가 주식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거 두 개로 사실 주식의 움직임의 중장기적인 움직임의 8, 90%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금리라는 변수부터 봅시다. 채권 시장이죠. 근데 이쪽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며칠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처럼 일단 지금 유례없는 그 채권 시장에 유례없는 버블이 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채권 시장에 유례없는 버블이 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1600년대 튤립 버블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의 각종 금융위기와 버블은 다 분석한 책인데, 혹시나 이러한 채권의 버블이 옛날에도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이게 유례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채권 시장의 움직임,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저쩌고, 제로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금융시장 이 금융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죠? 물론 지난 100년 전에 조그만 채권 버블이 없진 않았습니다. 없진 않았는데 그래봐야 개별 정부 채권에 해당이 됐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건 처음입니다. 유로존도 금리 마이너스, 미국도 거의 0에 가까워지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합치면은 사실상 전 세계 GDP의 한 거의 반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로존 하고 미국하고 해서 한 40% 되고, 일본 한 10%좀 하면 5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GDP 50% 정도 해당하는 그 국가의 채권들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다는 건 뭐다? 그만큼 유례없는 일이다. 유례없는 사이즈의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쪽이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 만에, 그죠? 500년, 400년 만에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거죠. 양적 완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풀린 유동성이 지금 현재의 400년 만에 유례없는 채권 시장의 버블을 만든 것이죠.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때 2008년 금융위기에 양적 완화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어떤 위기라는 거는 조금 이제 두면은 사실 그 경제 분야의
경제 곳곳에 끼어 있는 버블이나 어떤 좀 비효율적인 면을 다 제거하는 게 사실 그 금융위기거든요. 일종의 백신입니다. 근데 이게 백신이 작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양적 완화한답시고 여기다 진통제를 빡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간 이거 죗값을 치르긴 치를 겁니다. 가중처벌 받겠죠, 아마. 왜냐면은 매를 맞아야 될 때 안 맞았으니까, 맞아야 될 때 살살 맞고 지나갔으니까. 당시 아시죠? 이때 당시 사고 쳤던 은행과 증권사들이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영업하고 있다는 거. 그 뒤로 뭐 경제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되고 미국만 잘 나가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양적완 안 했어야 됐는데 양적완 한 버냉키가 나쁜 놈이냐? 솔직히 그렇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금융위기가 뭐 진통제라도 맞는 게 어쩌면은 뭐 당장은 나을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버냉키나 옐런 같은 사람을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냐 라고 우리가 좀 욕하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한 말이에요. 이건 그냥 써놓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 금리하고 주식시장이 원래 금리를 잘 해석하면 주식시장이 큰 방향이 나오는데 이러한 흐름이 조금 좀 깨질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주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제가 2016년, 17년, 18년까지 해서 주식을 주구장창 아주 장기적으로 들고 갔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들고 갔었고, 뭐 그랬던 건데,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고리도, 이런 강력한 그 금리 인상과 뭐 주식시장 상승의 이러한 연관성도 조금씩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그 적당한 금리 인상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만은 옛날같이 어떤 금리 인하가 뭐 주식 폭락을 꼭 부르고 이럴 것 같지는 이제 그러한 고리는 조금 좀 깨질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또 밑에 한번 써놨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항상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놓으십시오. 지금은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이게 지나갈 거지만 나중에 따로 한 편으로 뺄 겁니다. 이거 따로 영상으로 하나 제작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할 때 진짜 조심해라. 네, 이런 얘기 하나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다 다뤘고 달러 패권에 관해서도 조금 알아봅시다. 말씀드렸죠. 금리하고 달러가 신흥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금리에선 이러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 설명드렸고 달러로 넘어왔습니다. 달러 패권, 그죠? 달러 파워를 지키는 거는 뭐 미국의 정치,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군다나 플러스해서 군사력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달러의 파워를 지켜주는 요인들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트럼프가 요즘 하는 짓이 마치 그 우리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어떤 개인 보듯이 그죠? 정치인 같지가 않죠. 약간 연예인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치나 외교 쪽에서 쌓아놓은 뭐 국제적인 경찰, 뭐 전 세계의 맏형 이러한 이미지를 싹 다 제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덩치 큰 양아치로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죠. 트럼프가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죠. 솔직히 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문제 없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뭐 GDP의 100%가 돼간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당분간 문제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근데 이게 신경 쓰이는 수준까지 올라놓았습니다. GDP 100%다라는 재정 적자 그리고 양적 완화가 달러를 워낙 많이 시장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 돈을 저렇게 찍어내도 달러 가치에 문제가 없는 걸까라고 사람들이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갖고 있던 정치, 외교, 경제적인 신뢰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 금본위제, 은본위제처럼 어떠한 뭐 물건이 있던 이런 달러의 신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저 해당 미국 정부의 미국 정부에 대한 파워, 미국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까먹고 있는 거죠. 트럼프도 까먹고 미국 정부도 까먹고 FAD도 까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바로 달러가 무너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이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유일하게 어떠한 좀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큰 유동성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사실상 미국 국채 시장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 국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달러의 파워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달러 말고 뭐 다른 나라나 다른 기관의 통화를 뭐 써보자. 중국, 인도, 뭐 EU, IMF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미국 정부가 그나마 가장 튼튼한데, 미국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와중에 뭐 아직 금융시장도 개방 안 한 중국, 인구만 많지 아직 개방도 안 된 인도, 아직 개발도상국밖에 안 된 인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급속히 성장성이 낮아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EU, 유로존. 어차피 그 IMF 같은 경우는 미국 똘만이란 말이죠. 미국 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미국이에요. IMF에서 뭐 SDR을 발행해가지고 기축통화로 쓰자 이런 얘기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가 좋아할까요? IMF가 결국 미국 똘만인데,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되긴 되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당장 달러를 안 쓰자니 답이 없습니다. 국제 거래가 막히고 딱히 대안이 없어요.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달러도 약해지고 채권 시장은 버블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신흥국 주식, 옛날 말씀드렸죠. 저기 채권 시장 금리하고 달러가 신흥국 주식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인데, 걔네 두 개, 금리 달러 신흥국 주식, 얘네의 연결고리가 이제 갈수록 약화가 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당분간은 괜찮지만은 앞으로 이 연결고리는 금리 달러 그리고 주식과의 관계는 갈수록 좀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쓸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들이. 예를 들면은 그죠? 가치 투자 이런 거 사실 그것도 한두 명이 할 때나 시장의 소수 사람들이 할 때나 가치 투자가 의미가 있었지. 요즘에 인터넷이 하도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가치 투자하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주식이 오르고 실적이 좋아도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매크로 투자도 그렇죠. 뭐 옛날 같으면 장당해금차가 역전되면 반드시 금융위기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좀씩 좀 누그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기존의 뭐 매크로니 가치 투자니 뭐 이러한 이 시장 분석의 방법론들이 전부 다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투판 되는 거예요. 개판 되는 겁니다. 개판. 심리전과 눈치 게임만 판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시장의 투매나 뭐 어떤 이런 걸로 인한 시장의 급락 이런 거 잘 활용하셔야 되고, 모두가 좋다고 하면 더욱더 주식을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뭐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솔직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길이 갈수록 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좀 변화가 됐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금리, 달러 이런 거 보고 신흥국 주식 보면 됐는데, 이런 고리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 앞으로 심리전과 눈치 게임 이것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방송은 여기서 끝났는데 여담으로 한마디 하자면요. 솔직히 이제 이번에 금융위기가 만약 온다고 하면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제 생각은 이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매를 맞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 찬스를 써서 매를 피해갔고, 2011년에도 유럽 재정위기 났을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22에서 저기 유럽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실시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매를 맞았어야 되는데 피해갔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예요. 작년하고 올해 원래 보시면 금융위기 한 10년 주기설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6년, 17년까지 해서 주식 좀 많이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2018년이나 19년쯤에 버블을 한번 터트려 주는 게 맞았는데, 근데 여기서 어쨌어요?
우리 눈치 빠른 파월 의장이 재빨리 금리 인하하면서 그리고 뭐 어떤 하여튼 뭐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금리를 좀 만약 여기서 만약 더 올렸더라면 시장이 이번에 매를 맞았을 수도 있는데 눈치 빠르게 대응해주는 바람에 이번에도 또 맞아야 될 매를 제가 봤을 때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 평생 매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과잉이나 이런 게 뭐 안 좋은 게 쌓이면은 해소하고 가야 돼요.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간 독소가 쌓여서 터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를 평생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MMT, 이게 바로 현재 통화 이론이라는 뭐 그런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서야 나온 이론이고 아직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오늘 서점 가가지고 그 마침 MMT에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한번 책을 사왔어요. 균형 재정 이론은 틀렸다라는 MMT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건데 솔직히 봐도 이 사람들 내용에도 별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빚을 계속 내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의 신뢰거든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그 부분을 이 책에서 뭐라고 써놨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저기 남은 앞으로 천천히 이제 이 책 좀 읽어볼 거고요. 읽어보다가 좋은 내용 나오면은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당분간은 괜찮아요. 당분간은 이제 뭐 주식 좀 반등하고 당분간은 이제 어떤 주식 쪽의 버블이 채권 버블 이제 좀 꺼지고 주식 버블로 이제 주식의 랠리가 좀 기대가 되는 때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만약 주식의 랠리가 끝나고 나서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골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거든요. 양적완화 더 이상 하면은 좀 어렵고 금리 인하는 이미 제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다음번 금융위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재밌는 내용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칠게요.